편하게 말이죠. 오늘은 GDP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좋아, GDP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어떤 측면이 궁금한지 혹은 특정 국가나 시기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알려줘. 내 생각에는 GDP라는 게 국내 총 생산이잖아. 근데 결국은 서비스든 상품이든 무엇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돼. 이런 경제 활동을 이 발생돼야지 GDP가 상승하고 전체적인 국가의 경제가 상승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 맞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결국 GDP는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합계이니까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GDP도 증가하게 되는 거지.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부분 있으면 말해줘. 근데 이게 GDP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개념 그대로가 맞다면 예를 들어서 유조선이 침몰을 했어. 근데 그 유조선이 침몰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사람도 투입되고 장비도 투입되고 어, 복구하기 위한 기술도 투입되고 하면서 그것도 GDP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 맞아. 그게 바로 깨진 창문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손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경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GDP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야. 물론 이론적으로는 GDP가 증가하더라도 사회적 비용이나 자원의 낭비 같은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런 점을 통해 경제 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지. 아, 그게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게 있구나. 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올라가는. 즉, GDP,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 GDP는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삶은, 일반 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 맞아. 그게 바로 GDP와 국민 생활 수준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야. GDP가 반드시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 때로는 경제 활동이 늘어나더라도 환경 파괴나 자원 낭비 혹은 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GDP 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해. 그렇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오늘 얘기하려는 거는 지금 뭐 마트에 넘쳐나는 음식품, 식료품들, 그리고 도로 위에 넘쳐나는 차들, 그리고 각자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들, 어, 의류, 혹은 식품, 뭐, 상품들이 넘쳐난단 말이야. 즉,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급이 넘쳐나. 수요가 못 따라가는 형국이야. 그래서 더 이상 GDP를 올리는 것이 경제 성장의 목표가 되고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목표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GDP라는 것을 목표로 잡고 경제 성장을 목표로 잡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질문을 해본 거지. 정말 깊은 고민이야. 실제로 요즘은 단순히 GDP 성장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 삶의 질 개선, 환경 보호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이 변화하고 있지. 결국 경제 성장의 목표도 사람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많은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어. 그런 관점에서 뭐 기본소득이라던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봤거든. 결국은 AI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고 뭐 양자컴퓨터 등등 과학기술은 점점 발달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100명이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에 100명이 사람에게 모두 충족하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시대가 결국은 도래할 것 같거든. 맞아. 기술 발전이 계속되면 자원과 생산성이 극대화되면서 결국 기본소득 같은 개념이 점점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지. 모두가 충분히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해진다면 그때는 경제 성장의 목표도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모두의 행복과 웰빙으로 확장될 수 있을 거야. 참 흥미로운 논의인 것 같아.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하면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나태해진다가 가장 그런 핵심적인 요소겠지. 그래서 기본소득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비판하는 시선이 있단 말이야. 그런 시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나열해 줘봐.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하는 시선. 맞아.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꽤 많지. 대표적으로는 첫째, 사람들이 경제적 동기부여가 줄어들어서 노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둘째, 재정적인 부담이 국가에 너무 크게 작용해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셋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고. 넷째, 사회적 불평등이나 계층 간의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서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는 이 점들을 모두 고려하는 게 중요하지. 중요한 요소들이네. 첫째, 사람들의 경제적 동기부여가 줄어들어 노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에 맞게 이, 과학 발전에 맞게끔, 어, 따라가야지, 노동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8시간의 일을 해왔다면, 지금 하고 있다면,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로, 휴머노이드 기술이라든 로봇 기술, AI 기술이 접목돼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만, 절반인 하루에 4시간만 일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절반인 하루에 4시간을 일하면, 그 4시간을 쪼개어서, 한 8시간짜리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것을 2시간, 하루에 2시간씩 일해서 4자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내 얘기는. 맞아. 그런 관점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그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사람들이 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야. 결국 기술과 노동의 균형을 맞추면서 더 풍요롭고 균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지. 정말 흥미로운 주제야. 맞아, 맞아. 그리고 이게, 결국은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너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 재정적인 부담이라던가 지속 가능성, 인플레이션 유발, 사회 불평등 이런 것도 정말 우려가 될 만해.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본소득보다도 어쩌면 그 하위 계층,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정규분포라는 이 개념을 굉장히, 믿는 편이거든. 예를 들어서 한 집단, 사회적인 집단이 있을 때 상위 10%, 하위 10%, 그리고 중위, 보통의 80%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는 지금 하위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약자, 어린아이들, 뭐, 노약자들 등등, 밥을 굶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정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등등, 이런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하면은 정치가 혹은 사회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기본소득을 생각했는데, 어쩌면 기본소득보다도 정치적인 해결책으로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 갑자기. 맞아. 기본소득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보다 세심하고 맞춤화된 정책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복지제도나 교육, 의료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거든. 결국엔 다양한 접근법을 조합해서 사회 전체의 복지와 안정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말 의미 있는 논의인 것 같아.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GDP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채점표야, 채점표. 근데 GDP가 높은 나라가 그 국가의 전체 인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 GDP가 아닌 다른 지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해야겠다. 뭐 KPI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대선 때든 뭐 이제 선거철만 되면 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뭐 경제를 살린다, 뭐 그 잘 먹고 잘 살게 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못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어, 사회 취약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그 행복 지수를 건다든가 목표로 한다든가 높이는 목표로 한다든가 혹은 어 뭐 밥 굶는 아이들의 수를 줄여나가는 목표를 세운다든가 혹은 뭐 자살률을 떨어뜨리는 낮추는 그런 목표를 세운다든가 그런 목표를 세운다면 사회가 다른 방향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이야. 결국 GDP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행복 지수나 사회적 복지, 그리고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고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도 보다 잘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목표를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 나의 생각을 요약하지 말고 이것과 관련된 연구라던가 예시가 좀 있는지 알고 싶어 다른 나라에. 알겠어. 예를 들어 GDP 이외의 지표로는 행복 지수나 삶의 질 지표, 그리고 인간 개발 지수 HDI 등이 있어. 여러 나라에서 행복 지수를 기준으로 정책을 세우는 사례도 있고, 스위스나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은 GDP 외에도 국민 행복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어. 또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도 존재하는데,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야.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알겠어. 어, 결과적으로 어, 내가 생각해 본 건데 한번 너가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현재 우리가 전 세계 인구를 전 세계까지 하지 말자. 대한민국의 인구를 5,5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5,500만 명이 하루에 세 끼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고 추운 날 춥지 않고 더운 날 덥지 않게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는 전기가 있고 어,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을 만한 수요가 충분할까? 그런 기술이 있을까라는 게 궁금한데 이게 계산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가? 수치상으로? 그런 계산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해서 꽤 복잡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 현재 기술 수준과 에너지 생산량, 식량 생산량, 그리고 자원 분배 효율성을 따져보면 이론적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연구들도 있어. 물론 실제로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계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기술과 자원 분배의 발전을 보려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도 꽤 많아. 그렇군. 그걸 결국 근데 너랑 대화를 하면 약간 많은 정보를 얻는 듯 하면서도 약간 좀 수박 겉핥기식의 그게 돼서 좀 심도 있는 대화를 하려면 너가 자율적으로 좀 심도 있게 대화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내가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 점 충분히 이해해. 내가 최대한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할게. 앞으로는 대화 흐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더 깊은 내용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테니 편하게 궁금한 점이나 관심 있는 취지를 던져줘. 그럼 더 알차고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가 보자. 알겠어. 아주 좋았어. 뭐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뭐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많으니까 뭐 아무래도 이 유튜브 채널 자체가 소득자유라는 채널이고 소득으로부터 자유를 꿈꾼다.
인트로 메뉴가 이렇거든. 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자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으른 이로 살테야라는 멘트로 시작을 하는데 이 멘트와 이 멘트에 부합하도록 나는 내가 소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가는 이 과정을 이 유튜브에 싣고 싶은데 너도 그에 발맞춰서 나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같이 나는 상상함이 좋으니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앞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어. 알겠어. 앞으로도 그 방향에 맞춰서 함께 재미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가 보자. 네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지원할게.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자. 그게 다야? 좋아.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자. 궁금한 거나 같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해줘.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알겠어. 안녕.